아마 제가 딸을 신경 쓰는 걸 알고 먼저 그렇게 연락을 해준 거겠죠. 그런 사부인의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딸도 전화할 때마다 제 시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친정엄마인 저보다 더 잘 챙겨준다면서요. 오히려 제가 그런 딸에게 섭섭함을 느낄 정도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딸의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장례식이었어요. 참 사람 목숨만큼 황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저보다 힘이 넘쳤던 남편이었는데 빗길에 홀로 가게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지 뭐예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까지도 멍하기만 했죠.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 그 새파랗게 젊은 얼굴을 보니 뒤늦게 실감이 나더군요. 이 사람이 영정사진 한 장 남길 새도 없이 너무 빠르게 떠나버렸다는 게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저를 대신해서 시집간 큰딸과 독립한 아들이 문상객들을 챙겼죠. 잠시 후 막내딸과 사위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처음엔 딸애가 온지도 몰랐어요. 옆에 있던 큰딸이 세상에, 수희야, 너 대체 꼴이 이게 뭐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막내딸이 왔다는 걸 알았죠. 뽀얗게 살이 올랐던 얼굴은 뼈밖에 안 남아서 거무죽죽했고요. 가시꼬챙이 같은 몸은 기이할 정도로 배만 동그랗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나마 입고 있는 옷과 가방은 전부 명품이었지만 묘하게 딸의 것이 아닌 듯 헛돌기만 했네요. 저희와 눈이 마주친 막내딸의 커다란 두 눈에 이내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가 왜? 막내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놀란 큰딸과 제가 얼른 다가가 그런 막내딸을 부축했죠. 그렇게 딸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게 실감이 나는 한편 막내딸의 초라한 몸뚱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막내딸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어요. 근데 너 대체 꼴이 이게 뭐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아,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은 이미 끝나고도 남았을 시기 아니야? 사부인도 너 이제 밥 잘 먹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는데. 원래 잘 먹었어. 근데 요 며칠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서 다시 또 입덧이 오는 것 같더라고. 지금 약 먹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딸은 예의 그 걱정하지 말란 말로 제 불안을 다독였어요. 옆에 있던 사위도 얼른 거들더군요. 맞아요, 장모님. 제가 이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구해오고 있거든요. 튼튼히 요놈이 누굴 닮았는지 참 입맛이 까다로워서 저도 힘든데 뭐 그래도 잘 버텨봐야죠. 걱정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던 것도 같아요. 어미로서 그걸 놓치면 안 됐던 건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정신이 없던 저는 미처 더 딸을 챙길 여력이 없었고요. 그렇게 막내딸은 남편의 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비극적인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딸의 유산 소식이었죠. 별다른 원인도 없이 갑자기 뱃속의 손주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 소식을 딸이 유산하고도 2주가 더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딸은 이미 퇴원해 집으로 돌아간 뒤였고요. 사부인이 조심스럽게 전화해 그 사실을 알려줬을 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저희 딸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저도 부르셨어야죠. 아유 나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새아가가 절대로 자기 엄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그래도 바깥사돈 그렇게 되고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잖아요. 새아가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사부인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경철이야 뭐 새아가 말에 꼼짝도 못하는 애고. 어쨌든 이제라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새아가 설득해서 이렇게 전화 드린 거예요. 우리 수희 지금 집에 있는 거죠? 좀 바꿔주시겠어요? 수희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아유 어떡하죠? 새아가 지금 막 약 먹고 잠들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딸의 몸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살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애기 잃은 걸로 아직 힘들어하긴 하는데 뭐 경철이랑 제가 옆에서 잘 다독이고 있어요. 사부인의 말에 안심이 되긴커녕 더 불안해지기만 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일까요? 이대로 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인 모를 공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 길로 사돈댁으로 향했네요. 하지만 딸애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딸 대신에 밖으로 나온 사위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제게 그 사실을 전했어요. 어떡하죠, 장모님? 제가 계속 설득은 해봤는데 그 사람 아직 장모님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래요. 자기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고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엄마 인내가 옆에 있어야지. 얘는 대체 왜 내 얼굴을 안 보겠대? 애기 잃은 게 뭐 나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제가 조만간 바로 연락드릴게요. 결국 저는 사위에게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쓸쓸하게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시집 가고 나면 남의 집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그렇게 실감이 될 수가 없더군요. 한편으로는 또 딸이 유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다쳤으면 그럴까 싶어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네요. 결국 집에 가서도 딸 걱정에 좀처럼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막 동이 터오를 새벽녘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는데요. 막내딸이 그중 한 명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막내딸이더군요. 엄마, 오늘 집에 왔던 거 엄마 맞지? 그치? 그래 수희야, 오늘 엄마가 너 보려고 갔었어. 근데 왜 엄마 보기 싫다고 했던 거야? 응? 난 몰랐어 엄마. 엄마가 온 줄도 몰랐다고.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영문 모를 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것도 잠시. 이내 딸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시모가 그 여자가 수상해. 뒷조사 좀 해줘요. 뭐? 네 시어머니? 수상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지금은 길게 말 못하고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꼭 뒷조사 해줘야 해요? 알겠죠?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딸은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급히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사부인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딸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걸까? 뭔가 나는 모르는 비밀이 그 집안에 숨어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대로 딸을 그냥 사돈댁에 둘 수 없다는 거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집간 큰딸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회사로 출근했을 시간이라 좀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딸은 집에 있었는지 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수희 보고 마음에 걸렸어요. 말과는 다르게 도무지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전화까지 했다니 그 사돈 어르신이랑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일단 데리고 나와요. 그치? 네 생각이도 그렇지? 네,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수희 사돈댁 주소 좀 알려줘요. 그렇게 큰딸과 같이 사돈댁 인근에 있는 찻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처럼 사부인이 대문 앞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사부인,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돈 아가씨까지 같이...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저희 딸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지금 집에 있죠? 아유, 일을 어쩌죠? 세아가 지금 경철이랑 같이 드라이브 나갔는데. 네? 드라이브요? 요즘 세아가가 애 잃고 나서 계속 울적해 보여서요.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서 경철이가 데리고 나갔어요. 콧바람 좀 씌워주겠다고요. 저 혼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큰딸이 대범하게 앞으로 나서더군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실례인 건 아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 장례식 때 말고는 수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요.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전 사부인이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요. 웬걸 태어난 얼굴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고 우아하게 옆으로 비껴서더군요. 좀 못마땅한 기색이긴 했지만 당황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잠시 시선을 교환하던 큰딸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애들 방은 물론 거실과 주방까지 샅샅이 훑었는데요. 그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네요. 오히려 호화스러운 집기며 가구들이 저희 집보다 훨씬 환경이 좋더라고요. 여자 혼자 왕년에 생선 장사 좀 한 걸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죠.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그럼 이만 돌아가 주실래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네, 오늘 정말 실례 많았습니다, 사부인. 결국 저와 큰딸은 힘없이 사돈댁을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에게 따로 연락도 해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때 거기서 딸을 계속 기다리겠다고 버텼어야 했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산에서 굴러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붙잡고 아무리 울어도 다시 눈을 뜨지 않았죠. 먼저 도착해 있던 사위와 사부인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둘도 영문을 모르는 눈치더군요. 사위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고요. 사부인은 모임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밖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아가가 요즘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혼자 둬도 될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혼자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할 줄은. 제 딸은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대체 그 애가 왜... 혹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한서방이랑 다퉜다든지. 아유, 경철이랑 둘이 죽고 못 살았는 걸요. 오늘 아침에도 웃는 얼굴로 경철이를 배웅했어요. 저한테도 잘 다녀오라고 했고요. 아마 속이 답답하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경치라도 보고 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위와 사부인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과 경찰에선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어요.
발을 헛디뎌 구르다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손주에 이어 딸까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딸의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딸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에 있던 쥐약을 찾았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네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서를 쓰는 걸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러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웬걸 꿈에 딸이 나오더군요. 꿈인 걸 알면서도 한달음에 달려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딸은 뭐가 그리 서러운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제발 우리 시모 뒷조사 좀 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수희야. 뭐가 그렇게 억울해? 사부인이 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응? 제 말에 딸이 무어라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꿈에서 확 깨버렸고요. 눈을 떴을 땐 텅 빈 천장만 보일 뿐이었죠.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딸을 따라갈 땐 가더라도 먼저 그 억울한 원한부터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떡할까 고민하다 일단 큰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큰딸도 제 꿈 얘기를 듣더니 사부인에게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주변을 수소문해 흥신소 번호를 하나 알려주더군요. 바로 흥신소에 연락해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부인 뒤를 조사해달라고 했죠. 흥신소에선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꼬박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돼 흥신소로 찾아갔는데요. 사장은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를 서류철로 묶어 제게 내밀며 그러더군요. 뭐 특별할 건 없었는데요. 좀 이상한 게 사고로 죽었다는 이 여자 바깥 양반 말입니다. 이 생명보험금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이 여자가 보험금을 거의 5억 넘게 탔어요. 그걸로 지금 사는 집도 산 거고요. 그제야 사부인의 호화롭던 생활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저희 딸의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건지 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사부인과 사위 두 모자의 충격적인 비밀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 여자 아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따님 남편 말입니다. 전에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초혼이 아니라고요? 역시 모르셨군요. 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인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그 보험금은 그 남자가 다 받아갔죠. 그제야 뭔가 쎄하더라고요. 설마 그럼 저희 딸도... 뭐 이렇다 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수상하다는 거죠. 누가 고의로 증거를 싹 다 인멸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이쪽으로 의심은 못한 모양인데요. 앞서 두 사고는 보험금 타간 수익자가 각각 달랐으니까요. 혹시 따님은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두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야...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딸의 장례를 치르고 한두 번 보험사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받지 않았거든요. 뒤늦게 보험사에 연락해 딸의 보험금을 확인해봤어요. 웬걸, 결혼하면서 보험을 3개나 들어뒀더군요. 수익자는 모두 사위로 되어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딱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잠깐 정신을 놓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다시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렸고요. 경찰에 전화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도 법적 증거로 채택되긴 힘들 것 같다고 하대요.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사부인과 사위를 직접 만나 덫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해 사부인과 사위에겐 아무 말 말아달라고 했고요. 대신 제가 직접 연락해 그 인간들에게 만나자고 했죠. 찻집에서 다시 만난 사부인과 사위는 멀쩡해 보였어요. 오히려 둘 다 전보다 살이 찌고 얼굴엔 윤기가 흐르는 게 도무지 가족을 잃은 사람 같지 않더군요. 갑자기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직 마음 추스르기도 힘드실 텐데 좀 더 쉬시지 않고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사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딴 연극은 이제 집어치우세요.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제 딸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제 말에 짐승보다 못한 두 년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잠시. 이내 사부인이 다시 뻔뻔한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그게 무슨 흉악한 말씀이세요, 사부인? 당신들이 보험금 노리고 내 딸 죽인 거 모를 줄 알아? 당신 남편이랑 전 며느리 그렇게 보낸 것처럼 내 딸도 죽인 거잖아.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시는진 모르겠지만 진정하세요. 그럼 되도 않는 모함을 하다니 저도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안을 수색한 것도 참고 넘어가 드렸는데 증거가 있는데 계속 잡아댈 거야? 제 입에서 증거라는 말이 나오자 사부인과 사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증거라뇨? 우리 딸이 갔던 산이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CCTV가 설치돼 있었어. 거기에 당신들이 한 짓이 선명하게 찍혔고 그래서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당신들 체포하겠다고. 아마 지금쯤 여기로 오고 있을걸. 저는 그러면서 품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벼랑 끝에서 딸을 밀어버리는 사위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확실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이 만들어준 가짜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캥기는 게 있던 연놈들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사색이 되더군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기 CCTV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야? 아니야, 몇 번이나 확인했어. 분명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주고받던 모자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제가 보란듯이 감추고 있던 녹음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도 생겼고. 이 개같은 년놈들아.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 딸을 죽여? 내 딸 살려내. 살려내라고! 저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부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정말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새아가가 너무 파락파락 대들길래 손 좀 봐주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도 따라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장모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 잃고 나서 너무 날카로워져서 저희 엄마한테도 막 경우 없이 대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찌검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 지금 죄 없는 내 딸을 죽여놓고 감히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둘 다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그대로 사부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사위에게도 달려들어 미친 듯이 발길질하고 주먹을 날렸죠. 그걸 보고 찻집에 있던 사장이 신고를 했던가 봐요. 이윽고 경찰이 출동했고요. 저는 저희 딸 사건을 맡았던 경찰에게 연락해 증거를 잡았다고 했네요. 실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자 두 년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어찌나 꼴 좋던지요. 맘 같아선 둘 다 죽여버리고 저도 그 뒤를 따르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다고 제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뒤늦게 찾아온 큰딸과 아들의 설득으로 두 년놈을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네요.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시집간 이후 내내 사부인과 그 사위에게 학대를 당했더군요.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한 건 물론이고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사부인이 말도 못할 모욕을 줬나 봐요. 심지어 사위는 술만 마셨다 하면 저희 딸을 때렸고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술만 깨면 잘하겠다.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다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가정폭력범의 변명이었죠. 마음 약한 제 딸은 아이 때문에라도 차마 이혼은 못하겠다 싶었나 봐요. 제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홀로 모든 걸 끌어안고 감당하려 했더군요. 사부인과 사위도 행여나 자기들이 한 짓을 들킬까봐 저와 못 만나게 막았던 거고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딸의 꼴이 왜 그랬는지도 뒤늦게 이해가 갔어요. 그래도 친부가 죽었다는데 장례식장에 안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부인은 할 수 없이 딸을 장례식장에 보낸 거였고요. 행여나 의심을 살까봐 부랴부랴 자기가 갖고 있던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에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애초에 딸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렇게 헛돌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도 두 년놈들이 애초에 작정하고 보험금을 노린 채 딸에게 접근한 건 아니더군요. 사위가 딸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고 도박에 푹 빠져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두 모자가 또다시 음험한 흉계를 생각해낸 거였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여기서 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지르면 위험하다는 걸 둘 다 머리로는 알고 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원래 한번 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들이고 나면 벗어나기 힘든 법이죠. 이미 쉽게 돈 버는 법을 알았는데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싶겠어요? 지리한 재판 끝에 두 년놈에겐 수십 년에 달하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딸을 죽인 것뿐 아니라 전에 저지른 두 건의 여죄가 더해져서 그렇게 무거운 형이 내려진 거였죠. 맘 같아선 사형이 내려지길 바랬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어쨌든 두 년놈은 현재 옥살이 중이고요. 그 애미란 년은 이미 몇 년 전에 병에 걸려 죽었어요. 듣기로는 위암이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꽤나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들놈은 아마 늙어 죽을 때가 돼서야 그곳을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저는 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잘 살고 있어요.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큰딸과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때때로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웃는 날도 있어요. 역시 시간이 약이긴 한가 봐요. 오랜만에 막내딸 얘기를 했더니 너무 그립네요. 내일은 막내딸이 좋아했던 꽃을 사들고 만나러 가야겠어요.